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십리 안팎에서 소문난 과부 마님이 천한 머슴과 혼인을 했다지요. 그것도 대낮에 당당하게 혼례를 치렀다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답니다. 의원댁 외동딸로 자라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갔다가 3년 만에 과부 신세가 된 그 아가씨가 말이지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병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머슴 서방에게는 감춰진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마님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답니다. 과부의 재혼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던 머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대체 그들 사이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왜 양반집 교수 출신이 천한 머슴과 혼인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장 재혼을 결심하다. 청산 마을에 사는 이소전은 26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댁에서 3년을 살았지만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도 어언 2년이 흘렀지요. 아버지는 먼 고을의 의원으로 떠나셨고 소전은 혼자 빈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고 침 놓는 법을 배웠던 소전은 마을 사람들의 간단한 병을 고쳐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달맞이 꽃 뿌리는 타박상에 쑥은 뜸을 뜨는데 감초는 기침에 좋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었지요. 마님, 또 혼담이 들어왔답니다. 여종 홍매가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이번엔 장터 쌀집 주인 아들이라던데요. 40이 넘었다지만 재산이 꽤 된다고 하더이다. 소전은 대답 없이 마당의 약초를 살폈습니다. 당귀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과부의 재혼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성화에 소전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답니다. 마님, 이번 혼담은 어찌하실 겁니까? 홍매의 물음에 소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이 넘은 호라비와 재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홍매가 나가보니 키가 훤칠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여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집신을 신고 있었고 허리에 차고 있는 보따리마저 낡아 보였지요. 이 집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내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전은 창문 너머로 그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얼굴은 준수했지만 병색이 완연했고 몸놀림도 어딘가 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집을 지키는 과부의 집에 남자 하나쯤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장작 패고 마당 쓸고 무거운 건 나르는 일을 할 수 있겠소? 소저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그렇게 머슴 충식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충식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시키는 일만 했지요. 장작을 팰 때도 마당을 쓸 때도 고개를 들어 주인 마님을 쳐다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홀로 사랑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먹었지요. 홍매는 그런 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 머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도 느릿느릿하고 말도 없고 맨날 멍하니 앉아만 있더이다. 하지만 소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부집에 온 머슴이 얌전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들어 왔다며 소저에게 혼인을 강요했지요. 마님, 사또 어른께서 그러시는데 과부가 혼자 사는 것은
풍속을 해친다 하셨소. 관아에서 정한 사람과 혼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동네를 떠나시든지 하라 하셨소. 아전의 말에 소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또가 정한 사람이란 들리는 소문으로는 환갑이 넘은 부잣집 영감이었지요. 돈 몇 푼 받고 젊은 과부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일주일을 드리겠소. 그때까지 답을 주시오. 아전이 돌아간 뒤 소전은 마루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때 충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충식이 말했지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하시되 저와 하십시오. 소전은 깜짝 놀라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과 혼인을 하다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천한 머슴이지만 마님을 지켜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식뿐인 혼인이라도 하시면 관가에서 더는 간섭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식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소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에게 팔려가느니 차라리 얌전한 머슴과 형식상 혼인을 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소박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관아에서는 더는 트집을 잡을 수 없었지요. 드디어 첫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전은 새 이불을 펴고 앉아 서방을 기다렸지요. 비록 형식뿐인 혼인이었지만 첫날 밤이라는 것은 여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더구나 충식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만큼은 준수했으니까요. 서방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 소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혼인 때는 중매쟁이의 손에 이끌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요. 비록 머슴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름밤의 달은 둥글고 환했지요. 홍매는 일부러 방문을 닫아주고 물러갔고 소전은 혼자 촛불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형식뿐인 혼인이라 하셨지만 그래도 부부가 된 이상 예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소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상상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충식이 비록 머슴 출신이지만 알고 보면 집안이 몰락한 양반의 후손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글도 읽을 줄 알고 예의 범절도 알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어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의 날개가 펼쳐졌지요. 소전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충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 창백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도 과묵한 성품 때문일 수도 있었지요. 만약 서방님이 들어오시면 차라도 한 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소전은 방 한쪽에 차 도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첫날 밤에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들었으니까요. 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면 어색한 분위기도 누그러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충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전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사랑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충식은 아직 사랑채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부끄러워하시는 걸까? 천한 신분이라 감히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건가? 소전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되었으니 신분의 귀천을 따질 필요가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서방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마당의 대추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지요. 소전은 촛불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용기를 내고 계실 것이다. 소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형식뿐인 혼인이라 했지만 막상 첫날 밤을 맞이하니 여인으로서의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충식이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소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쓰는 소리였을까요? 서방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소저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여염집 교수가 먼저 사랑채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촛불이 절반쯤 타들어갔습니다. 소저는 점점 졸음이 밀려왔지만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으려 애썼습니다. 첫날 밤에 혼자 잠들어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혹시 충식이 정말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요? 형식뿐인 혼인이라는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소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어루만졌습니다. 새로 장만한 비단 이불이 매끄러웠지요. 혼수로 받은 이불을 펼쳐놓고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지났습니다. 충식은 끝내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일은 들어오시겠지. 소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첫날 밤의 설렘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방 안에는 촛농 타는 냄새만 남았지요. 아침 햇살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저는 눈을 떴지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충식은 결국 첫날 밤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형식뿐인 혼인이라고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 소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갔지요. 충식은 이미 사랑채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충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지요. 어젯밤은 편히 쉬셨습니까? 소저의 물음에 충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요. 소저는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 섰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홍매가 아침밥을 짓고 있었지요. 마님, 첫날 밤 잘 보내셨습니까? 홍매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저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장작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홍매는 눈치를 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낮에는 소저도 충식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소저는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충식은 마당 일을 했지요. 하지만 충식의 일손은 예전보다 더 느려 보였습니다. 장작을 팰 때도 자주 쉬었고 물을 길어올 때도 힘겹게 걸어왔지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 소저는 충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소저는 의원의 딸답게 충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충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지요. 소저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저는 다시 안방에서 서방을 기다렸지요. 어젯밤의 설렘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래도 부부가 된 이상 함께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은 너무 긴장해서 들어오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충식은 이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랑채에 불빛이 보였지요.
충식은 또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안방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걸까? 소전은 용기를 내어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지요. 안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읽고 계신가? 머슴이 글을 읽을 줄 안다니. 소전은 의아했지만 감히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이틀째 밤도 사흘째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식은 단 한 번도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마당 일을 하다가 금방 지쳐 쉬고 밤이 되면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소전은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형식뿐인 혼인으로만 생각하시는 걸까? 나흘째 되던 날 소전은 홍매에게 저녁상을 사랑채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혹시 서방이 밥을 먹으러 안채로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충식은 사랑채에서 혼자 밥을 먹었지요. 소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직접 사랑채로 향했지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식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지금은 좀 피곤합니다. 소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곤하다니 그게 부인을 멀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전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소전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형식뿐인 혼인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냉랭할 줄은 몰랐습니다. 충식은 낮에도 밤에도 소절을 피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소저의 존재를 못 본 채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소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였습니다. 첫날 밤의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서운함과 외로움만 가득했지요.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저는 충식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 애썼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방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잣죽을 끓이고 약과를 구워 사랑채로 가져갔지요. 서방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하지만 충식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두 마디뿐이었지요. 소전은 혹시 함께 앉아 밥을 먹자고 할까 기대했지만 충식은 그저 상을 받아들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소전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지요. 며칠 뒤 소전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충식이 병색이 완연하니 약을 지어드리기로 한 것이지요. 인삼과 당귀, 감초를 넣어 보약을 다렸습니다. 서방님, 몸이 편찮으신 것 같아 약을 다렸습니다. 소저가 약그릇을 들고 사랑채로 갔지요. 충식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은 필요 없습니다. 충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색이 좋지 않으시니 소저가 말을 잇자 충식은 더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정말 괜찮습니다. 소저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려놓은 약은 부엌 한 구석에 버려졌지요. 홍매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마님, 저 서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는데 받지도 않다니요. 소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홍매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래도 서방을 욕할 수는 없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저는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차를 가지고 사랑채로 찾아갔지요. 혹시 밤에는 좀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기대하며 말입니다. 서방님,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소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소전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피곤합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소전은 차그릇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전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차는 식어버렸고 소저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지요. 열흘째 되던 날 소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낮에 충식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소저가 다가갔지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충식은 장작 패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그럼 왜 저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겁니까? 소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형식뿐인 혼인이라 하셨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 사는 부부가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식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지요. 도끼질 소리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저는 그 자리에 서서 충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는 처져 있었지요.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시는 걸까? 소저는 더 이상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이불 속에 파묻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충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요. 소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이렇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보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을 한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소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문득 사랑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끙끙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서방님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소저는 벌떡 일어나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소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충식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소저는 깜짝 놀라 충식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충식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소저를 바라보았지요. 괜찮습니다. 충식은 겨우 그 말만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저는 황급히 약을 가지러 갔지요. 해열제를 달여 충식에게 먹였습니다. 밤새도록 소저는 충식을 간호했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충식은 잠결에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충식의 열이 내렸습니다. 소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충식은 눈을 뜨자마자 소저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충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서방님이 쓰러지셔서 이제 괜찮으니 나가주십시오. 충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저는 할 말을 잃었지요. 밤새 간호한 보람도 없이 다시 냉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소저는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소저의 마음은 어두웠지요. 반복되는 거절에 소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오해가 피어올랐지요. 혹시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과부라는 신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 소저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못나지는 않았고 성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과부라는 꼬리표는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충식이 그것을 혐오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뒤 두 번째 오해가 생겼습니다. 홍매가 수군거렸지요. 마님, 요즘 서방님이 자주 마을에 나가신다던데요. 주막에도 들르신다 하더이다. 소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주막에? 네, 마님.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주막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니 혹시 다른 여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나를 멀리 하셨던 건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구나. 소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식뿐인 혼인이라 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게 아닌가요?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만나다니 말입니다. 며칠 뒤 소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충식이 마을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뒤를 밟았지요. 과연 충식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저는 주막 밖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지요. 얼마 뒤 한 사내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보니 마을 사람이 아니었지요. 낯선 행색의 사내였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은? 소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충식과 그 사내가 함께 주막에서 나왔지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소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엿들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금방 헤어졌지요. 충식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내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소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인이 아니라 사내를 만났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지요. 그날 밤 세 번째 오해가 찾아왔습니다. 소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서방님이 남색을 즐기시는 건 아닐까? 옛날부터 양반들 중에는 사내끼리 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충식이 여인을 멀리하고 사내를 만나는 것을 보니 그런 취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것이지요. 소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충식이 안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소저를 피하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되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네 번째 오해가 생겼습니다. 홍매가 또 수군거렸습니다. 마님, 서방님이 밤마다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쓰고 계시다던데요. 편지를 쓰시는 것 같다더이다. 편지? 소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요? 주막에서 만난 그 사내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소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로 향했지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충식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충식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요. 무언가 어려운 일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걸까? 소저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감이 들어가서 물을 수는 없었지요. 다음 날 다섯 번째 오해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저는 홍매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느냐? 홍매가 고개를 저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님. 그냥 떠돌이 머슴이라 하셨잖습니까? 떠돌이 머슴. 소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충식의 정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에 집에 들인 것뿐이었지요. 혹시 서방님은 도망자가 아닐까? 무슨 죄를 짓고 쫓기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을 피하고 밤에 편지를 쓰고 주막에서 수상한 사내를 만나는 것 모두 도망자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소저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망자와 혼인을 한 거구나. 혹시 관가에 들키면 나도 연루될지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묘한 동정심도 들었지요. 만약 충식이 정말로 어떤 사연이 있어 도망 중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소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소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해는 점점 깊어졌고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진 채였지요. 소저는 충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서방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걸까? 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지요. 보름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관가의 포졸들이 집을 에워쌌지요. 횃불을 든 무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관가의 명이다. 소저는 깜짝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홍매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소저가 대문을 열자 포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최충식이라는 자가 있느냐? 최충식? 소저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집의 머슴은 그냥 충식이라고만 불렀지 성씨를 들은 적이 없었지요. 저희 집 머슴 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머슴? 하? 그자가 지금 머슴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냐? 포교가 비웃었습니다. 그자는 관가에서 찾고 있는 역적의 일당이다. 당장 내놓아라. 역적? 소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충식이 역적의 일당이라니 그럼 자신은 역적과 혼인을 한 게 아닌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충식이 나왔지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자세로 포졸들을 마주했지요. 최충식이 바로 나다. 충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소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게 그 나약해 보이던 머슴이란 말입니까? 포교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너라. 사또께서 친히 조사하실 것이다. 하지만 충식은 웃었습니다. 사또, 그 부패한 자가 나를 조사한다고? 충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포교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마패, 암행어사. 소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 충식이 암행어사라니. 충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최도령이다. 이 고을 사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포졸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지요. 소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식, 아니, 최도령이 소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오래 속여서 죄송합니다. 최도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평소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저는 이 고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머슴으로 위장했습니다. 마님과의 혼인도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그럼 저를 싫어하신 게 아니었습니까? 소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도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싫어하기는요. 오히려 마님을 연루시킬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 정체가 탄로나면 마님께도 위해가 갈 수 있었으니까요. 소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편지를 쓴 것도 주막에서 사내를 만난 것도 모두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도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사또의 죄목을 모두 파악했고 한양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곧 새로운 사또가 부임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에서 만났던 그 낯선 사내가 나타났지요. 그는 최도령에게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도령님,
한양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출도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최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일 아침 출발하겠네. 소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도? 그럼 떠나신다는 말씀인가요? 최도령이 소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형식뿐인 혼인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는데 떠나신다니. 그동안의 오해도 풀렸는데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소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셔서 다행입니다. 도령님, 소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암행어사의 신분이라면 평범한 과부와 계속 함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최도령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지요. 사또가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죄목이 한양에 보고된 것을 안 사또는 최도령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지요. 자객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를 죽여라. 칼을 든 자객들이 최도령에게 달려들었지요. 최도령은 검을 빼어 막았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6명이나 되었지요. 소저는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도령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지요. 어느새 팔에 상처를 입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령님, 소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소저의 눈에 마당 한쪽에 놓인 약초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래, 저것을 쓰면 돼. 소저는 의원의 딸이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훤히 알고 있었지요. 그 중에는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초도 있었습니다. 소저는 황급히 약초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만다라와 가루를 꺼내 향로에 넣었지요. 불을 지피자 향로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두 숨을 참으십시오. 소저가 최도령에게 외쳤습니다. 최도령은 소저의 의도를 알아챘지요. 재빨리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하얀 연기가 마당에 퍼져나갔습니다. 자객들은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지만 곧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하나둘 비틀거리더니 결국 쓰러졌습니다. 만다라와 연기를 마신 자들은 모두 정신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소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최도령이 다가와 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술 지식이 최도령을 구한 것이니까요. 곧 최도령의 부하들이 도착했습니다. 쓰러진 자객들을 포박하고 사또를 체포하러 관하로 향했지요. 최도령도 함께 가려 했지만 소저가 말렸습니다. 도령님, 먼저 상처부터 치료하셔야 합니다. 소저는 최도령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지요. 팔에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빻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았습니다. 의원의 딸답게 손놀림이 능숙했지요. 최도령은 소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최도령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이렇게 잘 아시다니 정말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소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과찬이십니다. 다만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위급한 순간에 침착하게 대처하신 것을 보니 마님은 진정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최도령의 말에 소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하찮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도령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최도령의 부하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또를 체포했고 그의 죄목을 모두 밝혀냈다고 했지요. 이제 새로운 사또가 부임할 때까지 최도령이 임시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마님, 이제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최도령이 소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최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형식뿐이었던 혼인을 진짜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소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자신 같은 과부에게 청혼을 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과부일 뿐입니다. 소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령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은혜를 갚으려는 것은 아니신지. 최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처음에는 정말 형식뿐인 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님과 함께 지내면서 마님의 선함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마님을 멀리한 것은 마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도령이 소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마님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소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네, 도령님,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슬픔은 모두 사라지고 진실한 사랑만이 남았지요. 한 달 뒤 소저와 최도령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지요. 한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머슴인 줄 알았던 이가 암행어사였다니 세상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지요. 홍매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한양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소저는 홍매를 꼭 껴안았지요. 홍매야, 너도 잘 지내거라. 언젠가 또 보자꾸나. 최도령은 홍매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님, 한양에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마님도 그분들과 교류하며 의술을 더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도령이 말했지요. 소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제대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이 아닌 진짜 혼례였지요. 최도령의 동료들과 친지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 최도령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소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소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저는 한양에서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부인네들의 병을 주로 고쳤지요. 최도령은 계속 암행어사로 활약하며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지요.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최도령은 소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낮에는 머슴이고 밤에는 암행어사였단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구해주셨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해주셨어요? 소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약초로 구해줬단다. 그래서 항상 배워야 한단다. 언젠가 쓸모 있을 테니까. 저녁 무렵 아이들이 잠든 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최도령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입니다. 소저가 대답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때는 머슴과 과부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로다. 또 이렇게도 말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중요하구나.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쉬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전은 과부의 설움을 견디며 의술을 연마했고 최도령은 백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지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저와 최도령처럼 말이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음식 드시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오해가 있다면 용기 내어 풀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큰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